안녕하십니까. 원가관리사 2급 20강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강 회계원리, 회계의 기초개념과 기록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8장 회계의 기초개념과 기록원리입니다. 회계의 기초 개념과 기록 원리를 살펴보면은 먼저 회계의 의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보 이용자라고 하면은 외부 의사결정자를 얘기합니다. 자, 외부 의사결정자에는 주주, 채권자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주주와 채권자 등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회계, 어카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회계학회 재무회계 기초 이론에 관한 보고서 1966년에 발표된 내용에 보면 Accounting is the process of identifying, measuring and communicating economic information to permit informed judgment and decisions by users of the information 이라는 내용의 이런 회계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놓고 있죠. 회계는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별, 측정, 전달이 바로 정보 시스템의 체계를 얘기하고 있죠. 초점은 현대회계는 경제주체의 화폐, 즉 돈과 관련되어 있고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자들, 즉 주주,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화폐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부기록, 자금계산의 개념을 포괄하여 의사결정 단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 이용자에는 크게 다시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내부 정보 이용자로는 경영자, 그리고 근로자 등이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들은 주로 관리회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는 재무회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주주, 투자자, 또 채권자, 또 여기서 이 종업원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직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바깥에 아직 종업원으로 취업되지 아니한 예비 종업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직을 위해 재무정보를 확인하기도 하죠. 그리고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내부 정보 이용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아니고요. 내부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종업원과 그 다음에 노동조합 등이 있죠. 자, 그런데 왜 외부 정보 이용자다 넣었냐라고 하면은 재무제표를 공시된 재무제표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부 관리회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게 되면 종업원과 노동조합은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됩니다. 그런데 주주와 투자자, 또 채권자 등은 관리회계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됩니다. 자, 일단은 종업원과 노동조합은 내부 정보 이용자이고요. 재무회계를 보게 되면 외부 정보 이용자로 또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과 노동조합은 구직, 급여, 임금 협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때문이고, 공급자는 물품의 공급을 계속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재무회계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소비자, 기업의 신뢰성, 또 제품 구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정부 당국, 대표적으로 이제 국세청, 그 다음에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무제표를 보게 되죠. 세금의 부과, 각종 경제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 등을 위해서 보게 됩니다. 회계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보고 대상에 따라 재무회계, 파이낸셜 어카운팅, 그리고 관리회계, 매니저먼트 어카운팅으로 구분됩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비교를 보게 되면 재무회계의 목적은 주로 투자자의 의사결정,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 이러한 의사결정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정보 이용자로는 주로 외부 정보 이용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서 재무회계 정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 정보 이용자는 전략적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서 관리회계 정보를 보게 되죠. 재무회계의 정보 시점을 보게 되면 과거 중심이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이런 역사적 원가주의는 신뢰성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원가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재무회계가 나오게 되죠. 관리회계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 정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의 형태를 보게 되면 재무회계는 주로 화폐 정보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관리회계는 화폐 정보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정보, 즉 환경적 요소까지 고려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보고 주기를 보면 재무회계는 연간 또는 반기, 분기 보고 형태로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고 보고하지만 관리회계는 수시입니다. 일 단위, 또 월 단위 등으로 수시로 즉시 보고하게 되죠. 그래서 적시성을 강조합니다. 재무회계는 정보 범위가 각각의 개별 기업 또는 집단을 이루는 기업, 이러한 기업들에 의해서 정보가 제공되어지고요. 관리회계는 사업별로 또는 부서별로 이렇게 회계 정보가 제공되어지게 됩니다. 통일된 기준을 보면 GAAP라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회계 기준서가 있죠.
기업 회계 기준서. 자, 이 기업 회계 기준서는 중소기업용 기업 회계 기준서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KIFRS 기준서도 있죠.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서입니다. 그런데 관리회계는 이렇게 일정한 회계 기준이 없어요. 회사의 관습, 관행이 크게 반영이 되죠. 물론 원가 회계의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서의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 내용에 크게 적용을 받죠. 그 외에 뭐 영업관리라든지 인사, 총무 등 여러가지 관리 회계 업무들이 있는데요. 이제 모든 관리 회계 업무를 총망라해서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이 중에 원가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서의 재고자산 평가 관련된 조항들을 적용받지만 서식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른 서식을 적용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되어집니다. 기업회계 기준서에서 일정하게 정하여진 양식에 위하여 작성 보고되어지면은 재무회계가 되고, 이러한 양식에 구애받지 않게 되면 관리회계가 되죠. 그래서 여기 통일된 양식을 보시면 재무제표라는 통일된 양식을 적용받는데 관리회계는 이러한 통일된 양식이 없습니다. 회계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회계는 회계 단위별로 기록이 됩니다. 회계 단위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감 변화,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계산하기 위한 범위를 얘기합니다. 통상 기업이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되고요. 필요에 따라 몇 개의 회계 단위, 즉 본점과 지점 또는 공장 등으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회계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 중 화폐로 측정 가능한 것이 회계상 거래가 됩니다. 상거래상 거래나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이제 보면 그 상품을 거래처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하다, 종업원을 채용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재화, 금전 등의 이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회계상 거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민법상 거래가 되고요. 종업원을 채용하다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상 그 채용과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계약이나 종업원의 채용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거래에 해당되지만 재화, 즉 상품이라는 재화가 이동된 것이 없고 종업원을 채용함에 따라 급여 지급이 아직 없죠. 그래서 아직은 회계상 거래가 될 수가 없는 거래들입니다. 물론
법률적 상거래상 거래가 되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상거래상 거래가 아니지만 회계상 거래로 인정되는 것을 보면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 네, 금전적 수치가 있게 되죠.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화재로 소실되었어요. 재화의 이동이 있게 되죠. 네, 이런 거래들은 네, 법률상 거래는 아니지만 회계상 거래로 인정이 되죠. 자, 교환거래가 있고 손익거래, 혼합거래 등이 있는데 이러한 거래가 바로 그 3대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교환거래를 보면 자산, 부채, 자본에만 변동이 있는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비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입을 하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고 비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죠.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입니다. 이것이 자산 간의 교환 거래예요.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단기 차입을 했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자산이 들어오면서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인데요. 네, 이것도 교환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죠. 자, 부채를 얻으면서 자산이 증가했어요. 부채가 들어오고 자산이 들어오고. 네. 네. 그리고 자산 간의 교환도 바로 교환 거래. 또 부채 간의 교환도 있죠. 빚으로 빚을 갚는 것. 네, 이것도 교환 거래죠. 이번엔 손익 거래를 보겠습니다.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인데요. 종업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대신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교환거래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손실과 이익과 관련된 거래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면 그만큼 손실이 커지죠. 그래서 손익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았어요. 현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자산이 증가하는데 이에 따라 수익도 발생해요. 자,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교환거래 아니겠느냐 할 수 있는데 손익거래입니다. 이익이 발생되니까 손익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혼합되는 거래입니다. 차입금을 이자와 함께 현금으로 상환하다. 이자라는 비용이 발생하면서 현금으로 상환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부채인 차입금도 같이 갚았죠.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고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자, 부채 요소와 자산 요소가 함께 등장을 했고요. 비용이라는 손실 거래가 발생합니다. 자,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했어요. 자, 이 둘의 관계는 교환 거래가 되죠. 근데 비용이라는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총체적으로 혼합 거래가 됩니다. 또 이자 비용이 발생하면서 현금 자산이 감소했죠. 손익거래. 그래서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거래가 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손익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면 혼합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품,
즉 100원짜리 비품을 처분하면서 현금 200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품과 현금이라는 두 개의 자산이 교환이 되었어요. 교환거래죠. 그런데 100원 자산을 200원을 받고 처분하게 되면 100원이라는 만큼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손익거래도 같이 있게 돼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함께 있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도 혼합거래가 됩니다. 초점을 보면 손익거래에도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있고요.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게 됨에 따라 이것을 각각 분할이 가능한 거래죠. 그래서 이거 혼합거래가 됩니다. 자, 이번엔 회계의 순환 과정을 보겠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은 회계상 거래 인식으로부터 시작하여 회계 보고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매 회계 기간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순환한다라고 합니다. 자, 거래를 식별해요. 여기서 거래의 식별이라는 것은 회계상 거래인지 법률상 거래인지를 이제 엄격히 구분하고 회계상 거래일 때에만 식별하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식이라는 것은 분계장에 기록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분계장에 기록이 됐으면 이제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분계는 거래의 8요소를 바탕으로 합니다. 거래의 8요소를 보면 차변과 대변으로 나뉘어지고요. 이 차는 빌릴 차와 빌릴 대라는 뜻이고요. 변은 그 위치를 뜻합니다. 변두리 할 때 변, 변방할 때 그 변이에요. 그 위치 변입니다. 자, 차변, 왼쪽 차변은 자산의 증가가 있고요. 오른쪽 대변은 자산의 감소가 있습니다. 자, 왼쪽 차변에는 부채의 감소가 있고요.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가 있습니다. 자, 왼쪽 차변에는 자본의 감소가 있고요. 오른쪽 대변에는 자본의 증가가 있습니다. 왼쪽 차변에는 비용의 발생이 있고요. 자, 오른쪽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의 8요소가 있고요. 자산의 증가와 감소가 서로 맞물리죠. 또 자산의 증가가 있으면 부채의 증가가 있을 수 있고, 또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가 있을 수 있고,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가 있고요. 부채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또 부채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부채의 감소와 수익의 발생, 또 자본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또 자본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와 수익의 발생이 있고요.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과 부채의 증가, 비용의 발생과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발생,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연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를 8개의 요소로 나누었다라고 해서 거래의 8요소라고 하고요. 거래의 8요소에 의해 분계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총계적 원장에 계정별 합계 금액이 기록이 되죠. 분계장과 총계적 원장을 주요 장부라고 합니다. 남은 다른 장부들은 다 보조 장부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결산일에 수정 분계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시산표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거래에 따른 장부 마감을 하게 되고요. 손익 마감 등을 다 하게 되고 계정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작성을 하게 되죠. 재무제표 작성의 순서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감 후 이제 잔액 부분들은 이제 차기 2월이 되죠. 2월 시산표가 작성이 되고, 또 이제 해가 바뀌면 또 거래 후 식별부터 시작을 해서 분계장, 총계적 원장 순으로, 이런 순으로 쭉 순환되는 것입니다. 분계는 회계 거래를 최초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분계 행위는 다음의 기록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래의 8요소에 의하여 이제 계정이 기입되고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가 차변, 대변 양쪽에 걸쳐서 기록이 되죠.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거래의 이중성을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거래 이중성의 반대는 단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는 영리기업이 갖추어야 할 부기의 작성 원리입니다. 대차 평균 원리에 따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회계 등식은 자산은 부채에서 자본을 더한 결과입니다. 보통 이제 밸런스 시트를 작성하게 되면, 자, 왼쪽은 자산이 되고요. 자, 오른쪽은 부채, 그리고 자본이 있게 되는데요. 이 자본을 이제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을 총 자본이라고 합니다.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결합되었을 때 총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가 들어오고 자본이 들어오면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또 회계 등식 말고 자본 등식도 있는데요. 자, 총 자본에서 타인 자본을 차감하면 자기 자본이 남죠. 총 자본에서 타인 자본을 차감하면 자기 자본이 남아요. 이것이 바로 자본 등식이죠. 분계장을 보겠습니다. 분계된 회계 거래 기록을 최초로 기록하는 장부예요. 그리고 주요 장부가 됩니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장부로 원시 기입장이라고도 하고요. 총계적 원장에 전기한다, 옮겨 적는다라는 것인데, 각 계정이 모여있는 장부를 말합니다. 전기, 즉 포스팅이라는 것은 분계장에 기록된 각각의 거래를 계정 과목 형태로 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산표의 작성을 보겠습니다. 시산표는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하는데요. 이
트라이얼이란 말은 재판하다, 심리하다 등등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법률적 용어입니다. 즉 밸런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차대변이 맞는지를 심리, 분석하는 것이죠.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작성되어졌는지를 점검해보는 표입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기입된 내용이 시산표로 옮겨 적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무제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산을 위한 예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산표 등식은 자산의 비용을 더한 값과 부채의 자본, 수익을 더한 값이 일치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보게 되면 대차평균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 오류는 시산표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고요.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산표에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처음부터 잘못 기입한 경우,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잘못 기록한 경우, 이거는 발견하기 어렵죠. 거래 자체를 아예 누락하는 경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시산표라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됩니다. 자, 수정분계를 보겠습니다. 이제 결산분계라고 하는 것으로 결산일에 하는 분계들이 있어요. 기말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의 평가, 그리고 대손충당금, 설정,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그 다음에 미결산, 계정의 대체, 그리고 이제 다음 계정으로 이월해야 되는 그런 계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지급 비용이나 또 미수수익, 그리고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그 차기로 이연되는 그 이연 계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연 계정들의 대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환율, 그 환율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유가증권의 기말 평가,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감가상각, 반영 등도 있죠. 그 외에 뭐 통장 잔액을 맞춰 본다든지, 또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잔액 대사, 대조 비교하는 것이죠. 잔액이 맞는지. 여기서 잔액이라는 건 이제 기말 잔액이죠. 이런 잔액들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제 수정 분계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당기 손익의 계산과 자산과 부채의 적정한 평가를 위해서 실시하는 분계를 말합니다. 단기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간 손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단기, 그 다음에 차기,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있죠. 전기에서 발생된 거래를 단기에 반영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차기에 이루어질 내용이 또 단기에 반영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 귀속주의라고 해서 단기에 발생된 손익거래,
해당되는 것만 단기 결산에 반영되는 것이죠. 수정 후 시산표, 결산 정리분계의 오류 등이 발견이 되면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하여 검증하기 위한 표이기도 하고요. 자, 워크시트라는 정산표를 보겠습니다. 결산 시 작성해야 할 시산표, 결산 정리분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를 한 곳에 모은 것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 요소와 손익계산서 요소 등이 함께 들어가 있는 표입니다. 오늘날 결산 과정에서는 생략되고 있죠. 전산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정산표 작성은 생략되고 있습니다. 계정과 장부의 마감을 보겠습니다. 이제 결산 본 절차가 되고요. 이제 손익계정 후의 마감, 수익과 비용 계정은 해당 회계연도에서 사업을 종료하고 기말에 종료하죠. 차기 회계연도에서 새롭게 2월 돼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단기에 마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익을 집합손익계정에, 또 집합손익계정에 있는 그 비용, 모든 비용 계정, 그래서 수익은 대변에 발생하죠. 수익 발생, 대변에서 발생되었던 것을 손익 마감하면서 차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차변에 비용 발생이 되었었죠. 차변에요. 이것이 이제 비용이 대변으로 대체가 되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가 이익이 되죠. 반대로 수익이 작고 비용이 클 경우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것은 수익이 크고 비용이 작아야 되겠죠. 자, 이익과 손실을 붙여서 손익이라고 부릅니다. 단기 순손익의 잉여금 대체인데요. 자, 남은 이익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시킵니다.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이익 잉여금이 차변에 오고요. 그 손실을 나타내게 되죠.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은 차기 2월로 보내면서 마감이 됩니다. 회계보고서인 재무제표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작성되는데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가 명세서가 먼저 나와야 되고, 이 원가 명세서에 있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의 변동이 있을 경우, 주식 발행이 있었거나요, 또는 이제 그 무상주 발행이 무상주 발행, 즉 신주 발행이죠. 아니면 주식 배당이 있었거나 하는 내용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주 발행이죠. 무상주 발행은 자본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요. 자본 잉여금도 자본 계정 중 하나입니다. 주식 배당은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이것도 자본 계정 중 하나이죠. 그래서 무상주 발행 또는 주식 배당이 있었거나 하는 부분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도 신주 발행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런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보여주죠. 자본 변동표에는요.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에 이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의 현금 잔액에 대해서 현금 흐름표를 통해 현금의 그 거래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는 거래와 수반하지 않는 거래로 구분되어져서 기록되는 재무제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석이 하나 빠져 있는데, 주로 숫자로만 나타내어진 재무제표를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글로 나타낸 표입니다. 보고서죠. 이 주석도 재무제표 중 하나예요.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면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가지이고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입니다.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월 시산표의 작성, 차기로 2월되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정리하기 위한 시산표를 얘기하고요. 2월 시산표의 작성은 생략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회계 기초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였고요. 네, 다음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